HBM이 아니라 아예 웨이퍼에다가 SRAM을 심어가지고 빠르게 출력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든. 그럼 진짜 빠르게 대답해주고 보입니다. 보이시죠? 진짜 빠르죠? 초당 400개 수준으로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 연결만 한다고 다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열이 엄청나게 많이 나고 GPU들이 더 동시에 하나의 컴퓨터처럼 이용하려면은 전체 덩어리가 레이턴시 없이 잘 유지가 돼야 되는데.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러입니다. 구글의 TPU 공세가 시작되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엔비디아가 그록을 인수했습니다. 그 그록은 일론 머스크 XAI의 그로크가 아니고 GROQ라고 원래 TPU를 설계하던 엔지니어가 나와서 만든 스타트업이고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스타트업이기도 하거든요. 왜 지금 이 순간에 엔비디아가 이 그로크를 200억 달러에 인수를 하는지, 실제로 인수를 했다라고 CNBC에서 얘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정확하게 엔비디아가 공식 발표는 하지 않았거든요. 뭐 라이센싱만 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그로크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부터 시작해서 엔비디아가 이걸 인수하면은 어떤 부분을 강화할 수 있는지, 추론 시장에서의 싸움, 인퍼런스 칩 관련된 싸움에서 엔비디아가 어떤 걸 준비하고 있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CNBC에서는 M&A 성격으로 뭔가 인수를 했다, 애퀴지션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살펴봤을 때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추론칩 관련해서 테크 라이센스를 가져가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기술적인 내용들을 갖고 온다라는 거죠. 그로크에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안 가지고 있는 뭔가를 갖고 오고 싶다. 플러스 핵심적인 엔지니어, TPU를 설계했던 그런 경험을 가진, 그리고 수많은 그 아키텍처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엔지니어들을 데리고 오는 인수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그로크의 법인은 그대로 독립회사로 존속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그로크 클라우드라고 지금도 제공하고 있는 거거든요. 초당 막 400달러 나오고 이래요. 엄청나게 빨라요. 그래서 기술 라이센싱과 엔지니어를 데리고 가는 구조, 약간 현대차 42다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죠. 제가 예전에 이미 이런 영상들을 많이 올렸습니다. 1초에 400단어 그로크라는 칩이 있고 HBM 없이도 빠르다, 어떻게 HBM 없이도 빠르지, 약간 이런 내용도 있는데, 사실 제가 이 내용을 전달 드릴 때만 하더라도 일부 어떤 분들은 야 저거 절대로 AI 칩으로 못 낸다 뭐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좀 다르게 봤던 게, 단기적으로는 그게 이 사업이 안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AI 칩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스타트업을 하게 되면은 AI 시장, 추론 시장, AI 반도체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네들이 타겟할 수 있는 시장이 정해지거든요. 엔비디아 칩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HBM이 아니라 아예 웨이퍼에다가 SRAM을 심어가지고 빠르게 출력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게 되면은, 마치 세레브라스가 거대한 웨이퍼 칩으로 하던 것처럼 그렇고도 SRAM을 박아서 하는 구조 같은 것들이 굉장히 새로운 형태의 아키텍처링으로서 특정 애플리케이션 나왔을 때에 프로마이징한 결과를 가질 수 있고, 혹은 지금처럼 엔비디아가 인수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럭이라는 회사를 좀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추론칩만 전용으로 하고 있어요. 2016년에 지어졌고, 조나산 로스라는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십니다. 구글 TPU를 설계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추론만 중점적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랭귀지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하는 LPU라는 이름의 프로세싱 칩을 만듭니다. 이 그로크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마운트 되어 있는 여러 가지 모델들을 직접 쓰실 수가 있는데, 이 엄청난 큰 모델들 있잖아요. 스카우트, 매버릭, 이런 모델들도 엄청나게 빨리 쏟아지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키미 K2도 추가를 해놨고, 예를 들어 매버릭을 돌려볼까요? 그러면서 AI 추론칩 경쟁 구도를 알려줘 이렇게 쳐볼게요. 엄청나게 빠르게 나오는 거 보십니까? GPT 121년짜리도 넣어보면은 오픈 AI가 이길까 구글이 이길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진짜 빠르게 대답해주고 보입니다. 보이시죠? 진짜 빠르죠? 초당 400개 수준으로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빠른 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사실 이 LPU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실시간으로 처리하기 위해 특화된 추론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범용적인 연산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학습용도 아니고 진짜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대답하는 거예요. 그냥 지연 시간이 거의 없죠. 방금 치어보면은 초당 막 500개 쏟아내잖아요. 이런 지금 추론칩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용하신 것 중에 잘 없죠. 진짜 작은 모델 돌리는 거 아니면 저렇게 빨리 안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얘가 특화되어 있는 구조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드웨어 설계상에서 결국은 기존의 TPU나 GPU 같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HBM이나 LPDDR을 사용해가지고 최적화를 했죠. 기본적으로 GPU는 그리고 TPU는 HBM을 사용해갖고 밴드위스를 빨리 뿌려주는 식으로. 왜냐하면은 초당 빨리 뱉어주는 D램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간 계층으로 이 L1, L2 캐시 같은 것들을, 중간 캐시라고 하는 것 메모리들은 이게 다 SRAM인데, 자주 사용하는 것들은 요 SRAM에 넣어놓는다는 겁니다. 사실 SRAM이라고 하는 거는 웨이퍼에 GPU랑 같이 그냥 뽑아낸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뭐 AMD의 3D Vcache 같은 기술들은 SRAM만 직접 위에 이게 버티컬로 쌓아가지고 하는 구조도 있고 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웨이퍼 위에다가 메모리를 아예 그려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D램은 D램대로 만들고 HBM HBM 만든 다음에 걔네들을 코어스로 GPU랑 엮는다거나 이렇게 별도로 패키징을 하잖아요. 근데 얘는 애초에 프로세서 옆에다가 바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싸기 때문에 면적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왜냐면 칩이 커지면 커질수록 웨이퍼에 몇 개의 칩이 안 나오잖아요. 거기다 수율도 안 나오면은 이 칩 다 날려야 돼요. 근데 SRAM이 차지한 부분이 많으면은 그만큼 날아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SRAM을 마구마구 못 박아 넣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몇 메가 몇십 메가 이렇게만 돼도 굉장히 많은 거죠 사실. 그래서 HBM 갖다가 자주 쓰는 거는 캐시에 갖다가 그렇게 해서 컴퓨터를 하는데 자주 쓰는 거는 컴퓨터를 하지만도 나머지 것들은 또 HBM에서 불러오니까 이게 느린 거예요. 어차피 이 병목이 생긴다는 게 이 말이에요. 그래서 HBM이 계속 엘리베이터를 1000개 뚫고 2000개 다음에 HBM4에서 뚫고 막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 HBM 여러 개 받고. 근데 이 LPU에서는 HBM을 안 박는다는 거예요. 전부 다 SRAM을 박는다는 겁니다. 애초에 캐시라는 거 존재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말해서 캐시만 다 때려 박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 디램 갖다가 캐시 갖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렇게 해서 동적으로 메모리 할당하고 뭐 이런 것들이 없고 그냥 여기서 다 불러오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빠른 거죠. 그래서 얘를 디램처럼 쓰기 때문에 바로바로 쏟아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GPU는 기본적으로 대충 캐시에 있는 것들 이런 게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관리를 하면서 개발자가 여기 있을 거라고 추측하면서 가져오는 식으로 짜게 되는데 LPU는 모든 것들이 SRAM에 직접 주소랑 어떻게 접근할 수 있고 어떤 타이밍에 접근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개발자가 거기에 맞춰서 딱 최적화를 하면 되기 때문에 진짜 레이턴시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얘는 이제 느릴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지만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저 메모를 갖다가 캐시 갖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프로세싱 하는 것과 바로 SRAM에서 메모리 단위로 가져올 수 있는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연 시간이 없는 거죠. 특히나 이게 주소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어느 위치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 아니까 SRAM에 있다라고 하면 어떤 특정한 영역은 아예 웨이트만 담아놓고 너 여기 가서 여기서 여기까지 다 읽어와 라고 그냥 요청만 하면 바로 가져올 수가 있는 거고 액티베이션 함수조차도 그렇고 이렇게 하니까 메모리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캐시에 있는 거를 따로 뭐 디램에 옮기고 뭐 이런 짓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예를 들어 GB100 같은 거 그레이스 CPU와 블랙엘이 같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레이스 CPU는 또 LPDDR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DDR 그쪽으로 또 옮기고 LPDDR 있던 거 HBM 옮기고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이 모든 것들이 SRAM 안에서 된다. 그러니까 디램 왕복이 없으니까 성능이 항상 동일하게 유지되면서 출원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LPU를 설계를 하게 되면은 메모리가 SRAM으로 다 박히기 때문에 칩 사이즈가 엄청 커져요. 그러면 웨이퍼 한 개당 칩 나오는 게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뭐 파티클 몇 개 떨어져 가지고 수율이 안 나와서 칩 버려야 되면은 이 칩 한 개 자체가 굉장히 비싼 거죠. 엄청나게 빨리 돌릴 수 있을 만큼 좋지만 그만큼 비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LPU가 항상 정해진 시간 안에 뭔가 바로 내뱉을 수 있다라는 레이턴시를 활용한다라면은 이 구조로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GPU가 GPU에서 HBM 병목이 있고 MV 스위치 병목이 있고 또 인피니밴드 병목이 있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병목들 있잖아요. 확장해 나가면서 그 여러 가지 GPU를 엮는 데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얘는 SRAM의 결정적인 이 시간 안에는 무조건 들어온다라는 그 조건을 활용하게 되면은 훨씬 더 최적화를 잘할 수 있는데 이걸 엔비디아가 지금 인수를 한 거예요.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이 SRAM 방식으로 결정론적으로 되어 있는 이 익스큐션을 바로 엔비디아가 쓸까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너무 비싼 접근이고 범용적인 접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아키텍처, 어떤 코헤런스 타임을 유지를 하면서 지금 엔비디아가 세간에 잘 안 알려져 있는 가장 큰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NVL72 블랙엘 NVL72와 베라루빈 NVL144 같은 것들은 여러 렉을 엮어가지고 GPU를 이어 붙이는 거잖아요. 그럼 걔네들을 NV 스위치를 하고 렉 간에는 또 인피니밴드로 연결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 연결만 한다고 다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열이 엄청나게 많이 나고 GPU들이 더 동시에 하나의 컴퓨터처럼 이용하려면은 전체 덩어리가 레이턴시 없이 잘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걸 이제 코헤런스 타임을 유지를 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하나를 동시에 싱크로나이즈 딱 동기화를 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좀 이렇게 추론 쪽에서 키가 되는 이런 것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뭔가 좀 디램의 레이턴시를 이제 하이딩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고민하기 위해서 이 엔지니어를 인수를 할 겸해서 라이센싱을 한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요. 구조적으로 결국은 GPU는 SRAM이 넣는 역할이 이 캐시밖에 없고 TPU도 부분적으로 쓰이지만도 NPU도 믹스로 되어 있는데 LPU 자체는 이 캐시를 아예 때려 넣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방에 실시간으로 런타임 구조로 GPU를 돌리는 것과는 다르게 한 덩어리를 컴파일 해놓고 계속 추론으로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이 특정화되면 될수록 훨씬 더 빠르게 할 수가 있고 실행 시간도 항상 어느 정도 자 이거 끝날 때까지 한 1초 걸립니다 하면은 1초 딱 생각하는데 그 다음 작업을 미리 할당해 놓을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타겟이 굉장히 결과적으로 리얼타임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애플리케이션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처음에 그렇고 말씀드리고 하면은 어떤 분들은 이거 절대로 장사 안 됩니다. 이런 거 홍보하지 마세요. 이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대상에 어떤 칩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드디어 2년 후에 추론칩 시장의 시대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무려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이런 회사들을 인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추론칩 관점에서 뭐 루빈 CPX 같은 것들 도입한다고 했죠. GDDR, HBM 사용 안 하고 GDDR을 도입을 해가지고 하는 거를 뇌에 꽂아놔가지고, 원래 LLM도 프리필 단계와 디코드 단계가 있는데 프리필에 해당하는 거 디코드 단계를 나눠가지고 특정 부분은 원래 블랙엘이나 베라루빈이 하고 나머지 부분을 이제 CPX가 처리하는 식으로 나눠서 좀 더 세분화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제로 호퍼 GPU나 블랙엘 GPU 안에 보면은 이 SRAM 구도라든가 그런 것들 각각의 오프로딩한 부분들이 부분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커널 엔지니어들이 엔비디아 최적화를 쫙 해가지고 쿠다 기반의 라이브러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엔비디아 약점이라고 하면 결국 추론에서 이 레이턴시가 너무 베리언스가 많다. 앞으로 NVL72에서 NVL144로 가면 갈수록 걔네들을 동일한 시간 내에 다 한 번에 싱크로나이즈 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지금도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거 주목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유튜버 중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동시에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렉 스케일로 처리를 하려는 것들이 주목을 받으니까 AMD도 이번에 MI450 같은 거 내면서 렉 스케일 단위로 한 방에 누를 수 있는 컴퓨팅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 기술들을 코헤런스 타임 기준으로서 혹은 SRAM 기준으로서의 뭔가 활용성을 엔비디아가 가져와서 뭔가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설계 철학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결국은 그룹의 핵심 인력들, 그러니까 구글 TPU 출시다 보니까 SRAM 중심으로 돼서 오프로딩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점차 최적화해서 오프로딩 할 수 있는 기술들을 엔비디아가 라이센스로 흡수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NVL72든 NVL144든 아니면 세부적으로 봤을 때의 그 코헤런스 타임을 유지를 할 수 있는 차세대 추론 아키텍처에서 뭔가 새로운 걸 또 이제 고민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아마 이게 완전 인수가 힘들 거는 반독점 리스크가 있을 거예요. 뭐 그래서 기술 라이센스만 하고 메타처럼 이게 핵심 인재만 인수를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결국 그렇고 LPU는 HBM 경쟁을 피한 칩은 아니고 특성화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SRAM에 특화돼서 그만큼 비싸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SRAM 관점에서 계속 이제 1, 2년, 3년 하다 보니까 지금 수년째 하고 있죠. 그 결과적으로 추론된 어떤 아키텍처적인 측면, 그런 필로소피를 엔비디아가 흡수하게 되면은 추론 시장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은가 하면서 구글의 TPU 공세를 막아서는 형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되고와 인스타그램 언리얼텍점 에러에서도 영상을 다양하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올리지 않은 다양한 영상들 릴스로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에러였습니다.